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자주국방의 진정한 정답은 우리 스스로 해내는 자주국방이 유일하며 현무 5와 개발 중인 현무 6탄도 미사일 개발만이 주변 적국의 도발을 확실하게 밟아버릴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이미 현무 6을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의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기까지 한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누리호의 발사까지 단번에 연속으로 성공하여 대한민국 역시 세계 최강 핵무기로 불리는 ICBM 일명 현무 6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까지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정도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삼아도 최전단에 서 있는데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을 통해 종종 미사일 시험 영상이 공개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그 빈도가 적기에 미사일 전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정보가 정부 고위층의 인터뷰나 관계자가 언급한 정보가 고작인 테. 일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번째로 성공한 SLBM의 경우 시험 자체는 언론에 알려졌지만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로 알려졌던 현무5는 비교적 최근까지 실제에 대해 현무4와 비교하며 말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지난 2023년 9월 국군의 날씨가 행진에 현무4가 공개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탄두 중량 9톤인 탄도 미사일과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3년 km 이상으로 늘린 탄도 미사일인 현무4와 서로 다른 형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와서야 초정밀 탄도 미사일 현무4와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의해 둘이 서로 다른 미사일임이 확실히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현무6 역시 개발이 진행 중인 게 포착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장 위성사진을 분석해 길이만 20m가 넘는 조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을 포착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21m에서 발사된 소련의 탄도미사일 토폴과 유사한 크기인데요. 토폴은 사거리만 무려 11km에 육박하는 소련의 대표적인 ICBM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이미 현무 6을 개발 중일 것이라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지나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 대략적인 윤곽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체를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현무 6부터는 사거리가 최소 7000km 이상, 탄두만 무려 중량 9톤급을 버릴 수 있게 여기에 핵탄두만 집어넣는다면 한국 역시 다른 강대국들처럼 보편적인 핵미사일 보유와 함께 상호 파괴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조대형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요격 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해 현무4 미사일보다 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 미사일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9톤의 탄두가 마하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추가 개량을 거듭해 12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의 낙하 지점에 적국 대도시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절대 아닌데요. 현무 6의 성능은 인도의 아그니 핵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1.5배가량 높기 때문에 한국군이 비상상황 발생 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무기 체계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에 공개되었던 최신형 대함 미사일과 함께 성능이 더욱 향상된 현무 시리즈 미사일 타격 시험을 진행하는 게 1차 목표이며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을 극비리에 숨기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이유 역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중국과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함부로 건든다면 고순도지 전략으로 순식간에 적군의 발목을 끊어버릴 무기가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가 원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무 5 다음으로 개발할 현무 6탄도 미사일 계획을 전 세계에 선언할 수도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무 4 미사일과 현무 5 미사일의 성능 개량안과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가까운 미래에 개발 완료가 될 현무 6미사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1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한국의 현무 4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무 4 미사일의 3종 개량형으로 미사일 발사대에 관한 기초적인 원정 기술을 빠르게 터득할수록 향후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강대해져 대형화된 현무 5 미사일을 탑재할 텔 미사일 발사용 대형 트럭과 KDDX 이지스 구축함, SLBM 잠수함에서 대형화된 현무 5 미사일을 빠르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즉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역시 핵무기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30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대형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여건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먼저 개발에 성공한 뒤 발표하는 일이 더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 2 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를 조가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 2의 경우 유효 사거리 300km 내외였고 지짐에 충실한 미사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무 2호가 포착되자 바로 이듬해 귀신같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짐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로 개정되었고 대한민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사거리를 500km 확장한 현무 2B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짐에 의한 사거리 300km를 손해보는 대신 현무 2호의 현무 2B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증량해버렸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론에 현무 2호가 포착된 지 고작 2년 만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 2B를 공개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요.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현무 2B를 기본형으로 개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의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낮춘 현무 2호를 먼저 공개한 건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서울 한복판에서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현재 개발 중인 현무 6 역시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연간 최대 70여 발 이상의 현무 5를 양산할 계획이며 200여 발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무 6까지 전력화가 된다면 중국이나 북한으로서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7일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약 보름 만의 대규모 공습이며 이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습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동부 수미를 비롯해 각지 주요 도시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대통령실 차장은 성명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또다시 계획적 공격을 가했다며 키이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사한 미사일이 약 100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첫 보복으로서 지난달 10일 미사일 84발을 발사한 것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공습의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폴란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추정 미사일이 폴란드를 타격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 가입국이며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나토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엔 30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WP는 나토는 통상 수요일 회의를 연다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폴란드 상황을 긴급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100발이 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 푸셰보도프 농장에도 미사일 2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겨냥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공격이 확인될 경우 나토 국가에 러시아 무기가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연합 EU 회원국입니다. 긴급회의는 폴란드 정부가 나토 헌장 사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나토 헌장 사조는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피오트르 밀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나토 헌장 사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방위 조항인 나토 헌장 5조도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조 발동은 3차 대전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공격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나토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관련해 주요 7개국 지칠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긴급 회동을 한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정상들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폴란드 정부의 미사일 피격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소개하고 폴란드의 조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이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두 국가가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피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애도의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폭격이 러시아의 소행이 맞는지 그렇다면 의도한 폭격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피격 보도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트위터에 현재로서는 어떤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텅 빈 무기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기 공동구매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의 외교 안보 고위 대표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국방 분야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각 회원국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는 각 회원국 간 협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이 방위력 증강에 쏟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국 간 공동구매 등 사모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비율이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협력 투자 방식을 통해서 이 비율을 3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정된 방산업계 생산 역량 내에서 같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국 간 협력 조율 역할을 하게 될 유럽방위청 EDA 예산을 13%까지 증액하는 한편 EU 내 방산업계 생산 증대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명문화된 추진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세부 방안 논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이후 집행위와 보렐 대표가 제안한 무기 공동구매 구상은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국 간 구매 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무기 재고를 채우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회원국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앞서 EU는 C19 팬데믹 국면에서 유사한 이유로 백신을 공동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공동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EU 내부에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통합에 치중해온 EU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유럽의 안보를 나토에 오랫동안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보렐 대표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방위 역량과 군사 분야 투자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국방 분야 지출이 삭감됐다고 설명하면서 그간 줄어든 투자분을 메우려면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700억 유로 약 96조 원가량을 국방 분야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방산 산업이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1일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 규모와 그리고 신속한 납기가 미국 방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미 방산업계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폴란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연내 폴란드에 무기를 인도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순전히 마케팅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무기를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 입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한국 방산업계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한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대규모 방산 계약을 연이어 따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7월 한국의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4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동유럽의 에스토니아 역시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북유럽의 노르웨이도 K-전차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적인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러시아에 맞서 첨단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커졌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이나 독일의 방산업계가 납기를 맞출 능력이 안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무기보다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부품 호환도 가능하며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비 경쟁이 지속된 이유로 약속한 납기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다른 나토 국가들도 한국을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K-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서 무기 수출을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확전이 될 경우 한국이 유럽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방산 특수를 맞이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전쟁 없이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태가 단순히 사고로 밝혀지고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노란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기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의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찐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은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열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이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 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한 바람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이 수화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곡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M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 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명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산모차 사임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산모차 CEP는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CEP는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의 원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CEP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의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멈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모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KM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국군이 K9으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CEP가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병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 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감화된 특화죠. 그러니까 벙커나 주력 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CP-50M기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CP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에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CP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구 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구 경장 포신에도 FR-GRI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인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급 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포탄 GGAM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따라 정밀 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구 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에 달하는데 이 227 로켓탄은 155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1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 장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나 되는 239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g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구경 600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2지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2를 800 개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 포탄의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의 239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 장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화약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연소합니다. 이 덕에 일순간에 생성된 가스와 화력이 집중되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매우 강력한 폭압과 파편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상대를 날려보낼 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압력탄은 산화제 없이 공기 중으로 열과 압력을 발생할 특수 면료를 살포하며 폭발합니다. 그래서 고폭탄에 비해 폭심지의 피해는 떨어지나 화염과 압력이 넓게 퍼져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TOS-1A 브라티노를 이용해 시가지에 매복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덕에 155를 견딜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라티노의 열압력탄 세례가 쏟아지면서 내부에 숨어있던 병력이 폭암에 휩쓸려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다 보니 금지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 무기라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은 러시아, 미국 등 열압력탄 개발 선도국들의 뒤를 쫓아 차세대 열압력탄을 개발 중입니다. 유독성이 높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충전물이 굳어버리는 시효경화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산화프로필렌을 대체할 열압력탄용 면료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완성 이후에는 239 유도 로켓, 각종 국산 미사일의 열압력탄 2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탄의 종류에 따른 우리 군의 화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건데요. 최근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며 크게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각종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어로 통역되며 한국을 극찬하는 발언들이 폴란드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보낸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KAI와 FA-50의 한국형 유도폭탄 KGB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 AMR/AAM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KAI가 납품할 FA-50P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에 물류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 PIS의 미하우 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L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삼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관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KAI는 아직까진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 흐바획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호순이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획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이후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옵셋 절충교역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대외 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G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 비행조 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SETP 시험 비행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 비행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E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 비행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단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 비행조 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SETP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0 이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 비행조 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지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람의 시험 비행 평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 시험 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체계 시험 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 시험 평가 전대 52전대는 12월 8일 김일중 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 시험 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 교육은 시험 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 비행 기술사의 김민섭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 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 비행 요원은 KF-21 시험 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 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 훈련을 거쳐 시험 비행 계획부터 자료 획득 분석, 시험 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 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 시험 비행 기술사는 시험 비행 계획, 자료 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 비행 학교유 SAFTPS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 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 시험 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